어머니가 시간을 잃어가셨습니다. 어제와 오늘을 구분하지 못하셨고 방금 드신 점심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한때 솜씨 좋던 어머니의 손은 이제 숟가락 하나 드는 것도 버거워하셨고 낭낭했던 목소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혼잣말로 변의 방안을 맴돌았습니다. 처음 이상 징후를 느낀 건 3년 전이었습니다. 늘 정확하시던 어머니가 약속 시간을 까먹기 시작했고 냉장고에 같은 반찬을 3번씩 만들어 넣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단순히 나이 드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집 앞 슈퍼에 가셨다가 길을 잃으셔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또 어느 날은 한겨울에 여름옷을 입고 나가시려 했고 밤 10시에 아침 식사를 차리셨습니다.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을 때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부터 10년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결심한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빠는 사업한다고 바쁘고 언니는 애들 키운다고 정신없다고 했으니까요. 막내인 제가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파트타임 마트 계산원으로 버는 150만 원으로는 간병인을 쓸 엄두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제가, 밤에는 퇴근한 남편이 교대로 어머니를 돌봤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남편은 불평하지 않았지만 그의 지친 얼굴을 볼 때마다 미안했습니다. 신혼 때 약속했던 여행은커녕 외식 한번 제대로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주말마다 어머니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밤새 어머니가 집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게 우리 부부의 일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제게 아줌마, 우리 딸 어디 갔어요? 라고 물으셨고 어떤 날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찾으며 우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씩, 아주 가끔씩 제 손을 잡고 고맙다, 우리 막내야라고 말씀하실 때면 모든 게 괜찮아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새벽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잠결에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놀라서 달려나갔습니다. 어머니가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려놓고 불을 켜려 하고 계셨습니다. 냄비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위험해요. 제 목소리에 어머니는 갓난아기처럼 해맑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배고프지? 엄마가 밥 해줄게.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자신의 어린 딸로 착각하고 계셨습니다. 60년 전으로 돌아가 계셨던 겁니다. 가습을 켜는 법도 밥 짓는 법도 다 잊으신 채 그저 딸에게 밥을 해주고 싶다는 본능만 남아 계셨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제 가족만으로는 어머니를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요. 다음엔 정말로 큰 사고가 날지도 몰랐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몇 년간 명절에나 겨우 얼굴 보던 오빠와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엄마 상태가 심각해.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좀 와줄래? 무슨 일인데? 나 바쁜데. 가족회의가 필요해. 엄마 일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주말에 갈게. 마지막 희망을 품고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어머니를 돌보기로 결정해 준다면 좋은 요양원에 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가족회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오빠와 언니가 어머니께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도요. 주말 아침 오빠와 언니가 값비싼 외제차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오빠는 새로 산 듯한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언니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그들의 모습은 낯설 정도로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방에 잠시 들러 얼굴만 비춘 뒤 곧바로 거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진짜 용건은 아픈 어머니가 아니라 돈이었으니까요. 저는 밤새 정리한 요양원 안내 책자와 비용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A사 용지에 빼곡히 적힌 숫자들을 보며 숨이 막혔지만 이게 어머니를 지킬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오빠, 언니, 엄마 상태가 더 이상 집에서 돌볼 수준이 아니야. 어제 새벽에는 가습을 켜려다가 정말 위험할 뻔했어. 의사 선생님도 전문 시설로 옮기라고 하셨어. 그래서 몇 군데 알아봤는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업가인 오빠가 서류를 채가득 가져갔습니다. 비용부터 훑기 시작하더니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의사에게 시집간 언니도 옆에서 혀를 찼습니다. 뭐가 이렇게 비싸? 한 달에 300이라고? 엄마 연금으로는 택도 없겠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비용 이야기부터 하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건강이나 상태에 대한 질문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언니 말에 오빠가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걱정이 아닌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나도 죽을 맛이야. 회사 현금 유동성이 완전히 막혀 있어. 당장은 큰돈 내기 힘들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3년 전 오빠가 새 차를 샀다고 자랑하던 게 떠올랐습니다. 수입차였습니다. 몇 천만 원짜리. 언니도 곧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형부도 병원 개원하느라 진 빚이 얼만데. 우리 애들 학원비가 한두 푼인 줄 알아? 큰애는 미국 유학 준비 중이고 작은애는 예고 준비한다고 레슨비만 한 달에 200씩 나가. 나도 내 코가 석자야. 유학? 예고. 저는 마트에서 시급 9,620원 받으며 하루 6시간씩 일하는데 언니는 자식 유학을 보낸다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평생 자식들 위해 헌신한 어머니의 마지막 길이 그들에게는 그저 귀찮고 성가신 계산서일 뿐이었습니다. 울컥 치밀어 오르는 걸 애써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빠랑 언니는 나보다 훨씬 잘 살잖아. 나는 파트타임으로 겨우 생활비 버는 거 알면서 셋이 똑같이 나누면 안 돼? 한 사람당 100씩만 내면 돼. 제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원하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무릎도 꿇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오빠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선영아, 솔직히 말해서 그건 경우가 아니지. 내가 엄마랑 제일 가깝게 지냈잖아. 엄마 명의 그 작은 땅도 내가 사는 동네에 있고 나중에 그거 다 내가 받을 텐데 내가 좀 더 부담하는 게 맞는 거 아니니? 땅? 그 평수도 얼마 안 되는 작은 땅 때문에 제가 어머니 요양비를 더 내야 한다고요? 언니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우리는 명절 때나 겨우 얼굴 비추는데 내가 엄마 모시고 살았으니
끝까지 책임져야지. 그게 도리 아니야? 효도는 가까이 사는 사람이 하는 거야. 효도는 가까이 사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그럼 지난 10년간 제가 밤잠 설쳐가며 어머니 기저귀 갈고 식사 도와드리고 배회하시는 어머니 붙잡고 제 월급 절반을 어머니 병원비와 약값에 쓴 건 뭡니까? 잔인한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난 10년의 희생은 책임이라는 족쇄가 되어 제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착하게 굴었던 게, 제가 가까이 살았던 게 모두 저를 올가매는 올가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빠가 지갑에서 얇은 돈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툭 던졌습니다. 이거 일단 50만 원이야. 이번 달은 이걸로 어떻게 해보고 다음 달에 다시 얘기하자. 나도 사정이 있다고. 50만 원. 한 달 요양원 비용 300만 원의 6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것도 다음 달에 다시 얘기하자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계속 줄 생각도 없다는 뜻이었죠. 언니도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도 다음 달까지는 생각 좀 해볼게. 형부랑도 상의해야 하고. 일단 오빠가 낸 거로 이번 달은 버텨봐. 그렇게 어머니의 남은 생에 가격표를 붙이고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그들은 각자의 외제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오빠 차는 최소 5천만 원은 될 것 같았고 언니가 탄 차도 비슷해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돈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 희생에 대한 모욕이었고 앞으로의 고통에 대한 선고였습니다. 50만 원. 그들에게 어머니의 가치는 그 정도였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울음이 그쳤을 때는 슬픔 대신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어머니는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평생 자식들 위해 사신 분이 이렇게 버려지고 계셨습니다. 제가 지켜야 했습니다. 아무도 어머니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제가 해야 했습니다.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형제들이 남긴 모욕적인 돈 봉투는 식탁 위에서 먼지가 쌓인 채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세는 점점 깊어졌고 밤마다 잠결에 집 밖으로 나가려는 어머니를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다 보면 동이 트곤 했습니다. 제 몸과 마음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지쳐갔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아침마다 그의 눈 밑 다크서클이 짙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밤 근무하고 돌아와서도 어머니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하니까요. 여보, 미안해. 그날도 제가 사과하자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어머니잖아. 그런데 형님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봐. 이러다간 우리까지 쓰러질 것 같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와 언니에게 다시 전화해봐야 소용없다는 걸요.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어머니도 나도 우리 가족도 함께 죽는 길이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채널을 돌리다가 한법률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 60대 노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부양을 거부당했다는 사연이었죠. 저와 똑같았습니다. 패널로 나온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법적으로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에 명시되어 있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양료 청구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부양료 청구 소송. 그 낯선 단어가 벼락처럼 제 뇌리에 박혔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을 놓쳤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실제로 부양료 소송에서 승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에게는 법적 의무가 있으니까요. 법적 의무. 그들에게는 어머니를 모실 법적 의무가 있다고요? 하지만 곧 현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친척들은요. 손가락질 받을 겁니다. 천륜을 어긴 나쁜 동생이라고 욕먹겠죠.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어머니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고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착한 막내딸이었습니다. 평생 오빠 언니 말 잘 듣고 부모님 말씀 잘 따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착하게만 살아서는 어머니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어머니 방문을 열어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분을 위해서라면 나쁜 동생이 되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며칠을 고심한 끝에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검색했습니다. 여러 사이트를 둘러보다가 집 근처에 시니어 법률 지원센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상담 예약을 하는 데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시니어 법률 지원센터입니다. 저 상담 받고 싶은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약속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틀 후 화요일 오후 2시. 그날까지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화요일이 왔습니다. 마트에 반차를 냈습니다. 낡은 건물 2층, 초라한 사무실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마지막 줄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가스불 앞에 서 계셨던 어머니. 아가, 배고프지? 라고 하시던 어머니.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 젊은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진단서, 요양원 견적서, 제 통장 사본, 형제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 눈물을 참으며 지난 10년의 세월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모신 이야기, 얼마 전 가족회의에서 있었던 일, 50만 원짜리 모욕까지 모두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끊지도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한참 후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듣는 위로였습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법상 자녀에게는 부모 부양 의무가 있어요. 특히 선생님처럼 혼자서 모든 부양을 책임진 경우 다른 형제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든 싸움이 될 거예요. 가족 간의 소송은 감정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그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시작하시겠어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걸 시작하면 정말 끝입니다. 오빠도 언니도 저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착한 막내딸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독한 동생이 되기로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빠와 언니가 어머니께 저지른 짓이 50만 원으로 때우려 한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다는 것을요. 소송은 생각보다 더디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변호사가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건 결심한 지 2주 후였습니다. 그리고 오빠와 언니에게 소장이 배달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0분 후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선영, 너 미쳤어?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동생이 오빠를 고소하느냐고, 동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느냐고, 집안 망신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언니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선영아, 너 정말 이러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나쁜 언니 오빠였어? 법으로 해결하려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감정에 호소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빠와 언니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서를 통해 도의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각자 사정이 어려워 부양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뻔뻔하기 짝이 없었죠. 제 변호사는 저를 만날 때마다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려면 두 가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첫째, 어머님께 재산이 없다는 것. 둘째, 오빠와 언니분께는 부양할 충분한 재산이 있다는 것. 증거 수집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고 오빠와 언니의 재산 상태를 조사해야 했습니다. 위임장을 써주었습니다. 변호사는 등기부등본을 떼고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사무실로 바로 오실 수 있으세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트에 급히 양해를 구하고 달려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된 그 작은 땅,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요. 거액의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근저당이요? 그게 뭔가요? 제가 법률 용어를 모른다는 걸 알아챈 변호사가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쉽게 말해 어머님이 그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큰 돈을 빌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채무자가 어머님이 아니라 큰오빠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3억 원입니다.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3억? 오빠가 엄마 땅을 담보로?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땅인데 왜 오빠가 돈을 빌려요? 서류상으로는 어머님께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발급해 주시고 오빠분이 그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사업 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대출 일자를 가리켰습니다. 2022년 7월 15일. 약 2년 반 전이네요. 어머님께서 그때 이미 치매 진단을 받으신 상태였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2년이면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도 가끔 잊으실 때였습니다. 그럼 어머님께서 이런 복잡한 금융 거래를 제대로 이해하고 동의하셨을 리 없습니다. 오빠분이 어머님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알 턱이 없었죠. 어머니는 평생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릴 분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아들 사업 자금을 위해서라니요. 오빠는 어머니 정신이 온전치 못한 틈을 타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가 자신의 사업 자금을 빌렸던 겁니다. 현금 유동성이 막혀 있다던 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이런 뜻이었던 겁니다. 어머니 땅에 3억 빚을 지워놓고 당장 현금이 없다고 거짓말했던 겁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변호사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물을 마셨지만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다가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언니도 뭔가 했다는 걸요. 오빠의 비밀을 알게 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변호사는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아무래도 오빠분 혼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보험 관련 서류를 펼쳤습니다. 혹시 어머님께서 들어놓으신 보험 같은 건 없었습니까? 네, 있었어요. 갑자기 옛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험 설계사 사무실로 데려가셨습니다. 선영아, 엄마가 이거 하나 들어놓으려고. 매달 30만 원씩 10년 부으면 나중에 꽤 되더라. 엄마 노후 자금 삼아야지. 그때 어머니는 60대 초반이셨습니다. 건강하셨고 정정하셨습니다. 당신이 치매에 걸리리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을 겁니다. 네, 연금 보험이 있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당신 노후 자금이라며 매달 꼬박꼬박 붓던 거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보험 3년 전에 해지되었습니다. 3년 전? 그때면 어머니가 이미 저희 집에서 사시던 때인데요. 그리고 해지 환급금이 5,800만 원이 언니분의 통장으로 바로 입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5,800만 원. 어머니가 10년 넘게 한 달도 빠짐없이 30만 원씩 부으셨던 그 돈.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도 무릎 수술 받으시면서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부으셨던 그 보험. 이것 봐보세요. 변호사가 해지 신청서 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체가 이상했습니다. 이 서명, 어머님 글씨체 맞나요? 자세히 보니 평소 어머니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더 삐뚤빠뚤했고 어설펐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손을 떨리실 때 억지로 쓰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증여 사유는 손녀 교육비 지원으로 되어 있네요. 손녀 교육비, 언니 딸 유학비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갑자기 3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언니가 저희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방에 한참 들어가 계시더니 나오면서 저에게 말했었죠. 선영아, 엄마가 저번에 나한테 그러시는데 그 보험께서 우리의 유학 자금에 보태주고 싶다고 하시더라. 엄마 뜻이 그러시니까 내가 그렇게 할게. 너는 괜찮지? 저는 그때 어머니의 사랑이 언니에게 더 향하는 것 같아 서운함을 느꼈었죠. 하지만 어머니 뜻이라는데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언니가 엄마 보험을 몰래 깼다고요? 엄마 뜻이라고 했는데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어머님께서 직접 해지하고 그 돈을 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보세요. 해지 날짜가 2021년 11월이에요. 2021년 11월. 그때 어머니는 이미 심한 치매 증상을 보이실 때였습니다. 제 이름도 자주 잊으시고 밥을 먹고도 안 먹었다고 하시고 화장실 가는 길도 헷갈려 하실 때였습니다. 시기적으로 어머님의 인지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시던 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5,8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을 해지하고 증여한다는 결정을 제대로 내리실 수 있었을까요? 변호사의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 폭발했습니다. 우리 애들 학원비가 한두 푼인 줄 알아? 가족회의 때 소리치던 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어머니의 노후 자금 6천만 원 가까이를 자신의 아이를 위해 훔쳐 쓴 뒤였던 겁니다. 그러고도 부양비 100만 원이 부담된다고 했던 겁니다. 이 돈이면 어머니 요양원비 1년치가 훨씬 넘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분은 어머님의 땅으로 미래를 담보로 잡았고 언니분은 어머님이 평생 모으신 노후 자금을 가져가셨네요. 두 분 다 어머님의 동의 없이 어머님의 판단 능력이 흐려졌을 때를 노려서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오빠는 어머니의 미래를, 언니는 어머니의 현재를 담보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머니는 그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는 자산일 뿐이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동시에 차가운 분노가 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법정에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들이 어머님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부양 능력이 없다는 그들의 주장도 거짓이 되고요. 오히려 이미 어머님께 받은 걸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준비하세요. 모든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오빠와 언니, 제가 평생 믿고 따르던 형제들, 그들은 제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보지 않으려 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제가 지켜드릴게요. 엄마를 이용한 사람들한테 반드시 책임을 묻게 할게요. 어머니는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법원에서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재판 전에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취지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합의는 불가능하다는 걸요. 법원 조정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회색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저와 제 변호사는 한쪽에, 건너편에는 오빠와 언니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오빠와 언니는 몇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여전히 고급 정장과 명품 옷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오빠와 언니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혀를 차며 비난을 퍼부었죠. 어떻게 동생이란 게 오빠랑 언니를 상대로 소송을 거니? 너 때문에 동네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친척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언니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애들까지 학교에서 놀림받는다. 엄마를 고소한 집안 애들이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할 일이었어?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에 대답할 가치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조정위원인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성 판사였습니다. 자, 오늘 조정의 목적은 양측이 서로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는 겁니다. 먼저 원고 측 변호사님 말씀하시죠. 제 변호사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위원님, 저희는 피고들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님의 남은 생을 위해 자식으로서 최소한의 법적 도리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974조에 명시된 부양 의무를 이행하라는 겁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저희 의뢰인들 역시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부양료를 지급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 순간 제 변호사가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던지듯 펼쳤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고 하셨죠? 첫 번째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분이 어머니 땅을 담보로 3억 원의 사업 자금을 대출받으셨습니까? 이것도 2년 반 전 어머님께서 이미 중증 치매 판정을 받으신 상태에서 말입니다. 오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변호사는 멈추지 않고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보험해지 서류와 계좌이체 내역이었습니다. 자식 교육비 때문에 힘들다는 분은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노후 보험을 해약해서 5,800만 원을 자녀 유학 자금으로 쓰셨습니다. 이것도 어머님의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시기에 이루어졌고요. 언니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들을 살펴보더니 오빠와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피고 측, 이 사실이 맞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의 변호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께서 동의하신 사항입니다. 제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동의라고요? 여기 어머님의 의료 기록이 있습니다. 2021년 당시 MMSE 점수가 12점이었습니다. 중증 치매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5,800만 원 증여 결정을 제대로 내리실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2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 원 담보 대출 결정을 치매 환자가 온전히 판단하셨다고요? 모든 증거 앞에서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대출받았어. 하지만 그게 뭐가 어때?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어차피 우리가 상속받을 땅이잖아. 미리 쓴 거지, 뭐.
그 순간 조정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조정위원도 상대 측 변호사도 모두 경악한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언니가 황급히 오빠를 말렸습니다. 오빠, 입 좀 다물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오빠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형님이 먼저 엄마 땅에 손 댔으니까 나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 언니가 벌떡 일어나 오빠를 가리켰습니다. 뭐, 내가 엄마 보험금 6천만 원 빼돌린 건 착한 짓이냐? 내가 하면 괜찮고 오빠가 하면 나빠? 유학비로 다 써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떠넘기는 거야? 너야말로 도둑이지. 내 딸 유학 보내려고 엄마 노후 자금 훔쳐 쓴 것. 조정실은 순식간에 추악한 싸움터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무런 표정 없이 괴물처럼 변해버린 제 형제들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의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척하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고 그 밑에는 탐욕과 이기심만 남아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정숙, 조용히 하세요.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서로를 향한 저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 후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양측 간의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조정은 이것으로 결렬되었습니다. 본 재판으로 넘기겠습니다. 판사의 선언에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빠와 언니는 여전히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들, 이제는 서로를 증오하는 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서며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들이 스스로 무덤을 팠어요. 법정에서 만나겠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조정이 결렬되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재판 준비는 치열하게 진행됐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정리했고 저는 증인으로 출석할 준비를 했습니다. 오빠와 언니로부터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친척들로부터는 몇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선영아,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내 오빠 언니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엄마가 살아계신데 자식들끼리 법정 싸움이라니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어머니를 혼자 모실 때는 아무도 묻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가족을 운운하는 게 우스웠습니다. 재판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이기면 어머니를 지킬 수 있고 지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쯤 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름진 손을 가만히 잡아드렸습니다. 엄마, 내일 모든 게 끝나요. 제가 꼭 이길게요. 어머니는 잠결에 제 손을 꼭 쥐어주셨습니다. 그날이 밝았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을 때 오빠와 언니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한때 명절이면 모여 앉아 웃고 떠들던 형제들. 이제는 완전한 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3인 사부 원고 강선영, 피고 강선철, 강선미 부양료 청구 사건 입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재판정은 싸늘하게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여성 판사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변호사들의 공방이 이어졌고 증거들이 하나씩 제출됐습니다. 등기부등본, 보험해지 서류, 의료기록, 금융거래 내역. 제가 증인석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증인은 지난 10년간 어머니를 어떻게 부양해 오셨습니까? 변호사의 질문에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밤잠 설쳐가며 어머니를 돌본 이야기, 제 월급의 절반을 어머니 병원비에 쓴 이야기, 남편과 함께 교대로 어머니를 지킨 이야기. 피고들은 그동안 어떤 도움을 주셨습니까? 명절에 잠깐씩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50만 원을 주셨습니다. 50만 원. 10년 동안 단 한 번 50만 원이었습니까? 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은 어머니 명의의 땅을 상속받을 예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머니를 더 부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질문에 제 안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3억 원의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오빠가 잡은 거죠. 제가 상속받는다 해도 빚만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땅이 필요해서 어머니를 모신 게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엄마니까 모신 겁니다. 판사가 오빠와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피고들, 어머니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오빠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중증 치매 환자의 동의라는 게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의료 기록에 따르면 당시 어머니는 자신의 이름도 자주 잊는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사가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강선철, 강선미는 원고 강선영과 함께 모친 박순자의 월 요양 비용을 3분의 1씩 균등하게 부담할 것을 명한다. 첫 번째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과거 부당하게 편취한 재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 강선철은 모친 명의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 3억 원에 대해 향후 모친의 의료비 및 요양비로 우선 변제할 것을 명한다. 오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피고 강선미는 부당하게 취득한 보험 해지 환급금 5,800만 원 중 절반인 2,900만 원을 모친의 특별관리 계좌로 6개월 내에 반환하라. 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판사가 법정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법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저를 돕던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완벽한 승리예요. 하지만 저는 아무런 기쁨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피고석에 나란히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오빠와 언니. 오빠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입니다. 법정을 걸어 나오는데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렀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제 통장으로 오빠와 언니에게서 첫 번째 부양료가 입금되었습니다.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이었습니다. 제목 100만 원을 합하면 월 300만 원. 어머니를 좋은 요양원에 모실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숫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싸움에서 이겼다. 법은 내 편이었고 정의는 승리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 오빠와 언니는 이제 제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카들도 저를 이모라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명절에 모일 가족도 없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함께 슬퍼할 형제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닌 너무나도 슬픈 승리였습니다. 승리의 대가로 제가 잃은 것은 오빠와 언니였고 얻은 것은 어머니를 지킬 권리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해야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 변호사일까 싶어 받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한참 후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아, 언니였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그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을 건넜고 다리는 불탔고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지켰습니다. 그것이면 됐습니다. 싸움이 끝나고 첫 계절이 지났습니다. 판결 후 매달 오빠와 언니에게서 부양료가 정확히 입금됐습니다.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법원 명령이기 때문일 겁니다. 오빠와 언니가 보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제 월급과 합쳐서 6개월 동안 모은 돈으로 경치 좋은 곳에 있는 가장 깨끗하고 좋은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요양원 원장님이 시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한 분당 간병사 한 분이 배정됩니다. 24시간 케어가 가능하고요. 재활 프로그램도 매일 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정원에는 꽃들이 가득했고 복도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방마다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여기로 모시겠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해냈다는 안도감과 어머니를 제 곁에서 떠나보낸다는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약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뒤섞인 작은 방이 아니었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깨끗한 1인실. 창밖으로는 산이 보이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침대에 눕혀드릴 때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 좋네. 깜짝 놀랐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듣는 또렷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느끼셨나 봅니다. 이곳이 편안하다는 걸요. 네, 엄마.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어머니의 미소였습니다. 처음 몇 주는 매일 들렀습니다. 어머니가 잘 적응하시는지, 밥은 잘 드시는지, 밤에 불안해하시지는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간병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많이 편안해 보이세요. 처음 오실 때보다 훨씬 안정적이세요. 밤에도 잘 주무시고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예전처럼 불안에 떨거나 밤에 집을 나가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전문 간병인의 보살핌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은 제가 지난 몇 년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요양원을 찾아갔을 때 어머니는 침대에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잠든 어머니 곁에 앉아 주름진 손을 가만히 잡아드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양원 정원에서 근처 유치원생들이 소풍을 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는 고요했고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돈도 아니었고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생을 고생하신 내 어머니가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이렇게 따뜻하고 평온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오빠와 언니는 판결 이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매달 부양료는 정확히 입금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문자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지나가고 설날이 지나갔습니다. 한때 모여 앉아 떡국을 먹던 우리 가족은 이제 완전히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지키고 싶었던 단 하나, 자식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는 결국 지켜낸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요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간호사 한 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따님이시죠? 어머님 요즘 많이 편안해 보이세요. 밤에도 잘 주무시고 재활 프로그램 하실 때도 웃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어머님 모시는 자녀분 드물어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어느 가요 프로그램에서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 이별은 눈물의 열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노래였습니다. 젊었을 때 어머니는 이 노래를 자주 흥얼거리셨습니다. 설거지 하실 때, 빨래 넣을 때, 제 머리를 빗겨주실 때,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안도였고, 평화였고, 그리움이었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법정이 아니라 저 요양원 1인실에 있었습니다. 평온하게 잠든 어머니의 얼굴, 처음으로 보여주신 미소, 편안한 숨소리. 그것이 제가 얻은 진짜 승리였습니다. 오빠와 언니는 돈을 잃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평화를 얻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어머니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텅 빈 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침대, 옷장, 화장대 모두 그대로였지만 주인은 없었습니다. 침대 위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남편이 문가에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편안해 보이시고 당신도 이제 좀 쉴 수 있잖아. 잘하신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 걱정 없이 잠든 밤이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젊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건강하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우리 막내 고생 많았어. 이제 괜찮아. 엄마 괜찮아. 꿈속에서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